가장 잔인한 순간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는 굴욕의 절정을 선사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 그녀는 위기에 처한 시댁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린 역전의 설계자.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에 온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나 보상이 아닌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러나 주셔야겠어요. 사망보험금 중에서 1억 정도는 드릴게요. 온몸을 바쳐 일군 성과를 강탈당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내쳐진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도 다 내 업보야.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절망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가장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과 굴욕. 이 모든 것을 딛고 그녀는 어떻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복수는 과연 파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성장의 승리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강혜진은 32살의 나이에 이미 화려한 경력을 쌓은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활약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박준수를 만났습니다. 준수는 중견 제조업체 대성산업의 이사이자 외아들이었습니다. 대성산업은 그의 어머니 정희숙 회장이 30년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혜진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정희숙은 달랐습니다. 혜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회사 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정희숙의 제안은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은 고민 끝에 자신의 커리어를 잠시 접고 대성산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진이 대성산업에 합류했을 때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에만 의존하던 대성산업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즉시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숙 회장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는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신설된 온라인 사업부의 총괄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대기업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첫 해 혜진은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녀가 대기업 시절 쌓아둔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 혜진은 더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자체 쇼핑몰 구축과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해 대성산업의 매출은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매출이 2배로 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80%는 혜진이 만든 온라인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업계는 혜진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지에서는 그녀를 인터뷰했고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항상 한 발짝 뒤에 섰습니다. 이 모든 건 정희숙 회장님의 과감한 결단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실무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혜진의 겸손함은 정희숙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혜진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 박준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새벽 골프를 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겨우 33세 나이였습니다.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정희숙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슬픔을 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정희숙 회장이 그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혜진, 준수가 떠났으니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혜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수의 회사 지분 15%는 제가 상속받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혜진 씨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회사 일에서도 물러나 주셔야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온라인 사업부요? 그건 당연히 회사 자산이죠. 혜진 만들었다고 해도 회사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혜진 씨 개인 거라고 주장하실 건 아니죠? 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고 회사를 살렸고 그 모든 성과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렸던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어머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알아. 그래서 보상은 해줄게. 혜진은 그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혜진은 남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준수와 혜진이 결혼하면서 정희숙이 준 것이었는데 등기는 준수 명의였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후 혜진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옷, 책, 사진들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혜진은 준수의 서재에 앉아 그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수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혜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성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정희숙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명도 소송 통지서입니다. 이 주택은 고 박준수 씨의 유산이므로 법정 상속인인 정희숙 회장님께서 상속받으실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혜진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법률 용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배우자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으시죠?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강 씨께서는 회사에서 받으신 급여와 보상금이 있으시니 충분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한 달 내로 자진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 제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40대 중반의 이상훈 변호사는
혜진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고 혼인 기간이 짧으며 자녀가 없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50%입니다만 50%면 제 몫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인의 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지분 15%도 있죠. 회사 지분 15%의 가치를 약 20억으로 추정하면 부동산 시가 15억과 합쳐서 총 35억입니다. 혜진 씨의 상속 지분 50%는 1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희숙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혜진 씨께서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와 성과급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다고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합의를 보십시오. 정희숙 회장 측과 협상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후 혜진의 친정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혜진은 매년 이날만큼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사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북어 나물 과일들,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렇게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혜진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혜진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준수도 떠나고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고. 혜진은 제사상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 친정어머니 기일입니다. 제사만 지내고 나가겠습니다. 기일?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정희숙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합의서에 일주일 안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제사만 지내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사? 정희숙은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봤습니다. 혜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북어포 나물 과일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정희숙은 제사상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내더니 제사상 위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정희숙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제사 음식 위에 쏟아졌습니다. 북어포 위에 나물 위에 과일 위에. 어머님, 제발. 혜진은 정희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숙은 혜진을 밀쳤습니다. 비켜. 혜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희숙은 소금 봉지를 다 비웠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도 다 내 업보야. 정희숙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우리 준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숙을 봤습니다. 내가 맨날 일만 시키고 스트레스를 줘서 그 새벽에 골프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는 너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회사 일만 하느라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잖아. 저는 어머님이 하라고 하셔서. 변명하지 마. 며느리라면 남편을
먼저 챙겼어야지. 회사 일은 그 다음이고. 정희숙은 혜진의 어머니 사진까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널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혜진이 다시 일어나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희숙은 사진을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습니다. 아!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진 액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액자를 품에 안고 엉망이 된 제사상을 바라보며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시어머니의 인정, 남편과의 행복한 삶.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정희숙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도 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숙은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제사상, 깨진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텅 빈 집. 어머니, 죄송해요. 딸이 이렇게밖에. 혜진은 깨진 액자에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맞춰봤지만 이미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엉망이 된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날 밤 혜진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싸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만 챙겼습니다. 캐리어 하나. 혜진은 그날 밤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빈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자신이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5천만 원. 총 3억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이면 돼. 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받았던 수많은 이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업계 세미나 초청장, 강연 요청, 그리고 스카우트 제안. 혜진은 그중 하나의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1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최민준, 벤처캐피탈 퓨처 인베스트먼트 대표. 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혜진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독립적인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저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최민준. 혜진이 대기업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5년 전 회사를 나와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고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민준 씨, 이제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혜진은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혜진 씨,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최민준은 혜진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혜진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쉽게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성산업에서 일하며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어 문제, 법률 문제, 물류 문제. 수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은 기꺼이 수수료를 지불할 겁니다. 최민주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수익 모델, 성장 전략.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시드 투자로 20억 드리겠습니다. 지분 30%로 계약하시죠.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제 돈 3억도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최민주는 혜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드 투자 3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3년 안에 매출 500억을 만드세요. 그러면 시리즈 A 투자로 100억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글로벌 커넥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혜진은 개발팀을 꾸렸고 플랫폼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내려야 했고 모든 책임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베타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혜진은 대성산업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만족하지 못하시면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초기 고객 신규 기업을 확보하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커넥트 쓰니까 해외 바이어 찾는 게 정말 쉽더라. 영어 못해도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계약서 작성까지 다 됐어. 두 번째 해 글로벌 커넥트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등록 기업이 500개를 넘었고 거래액은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혜진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마다 부스를 차렸고 무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해 글로벌 커넥트는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등록 기업은 2,000개를 넘었고 거래액은 700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 혜진은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인수합병권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디를요? 물류 스타트업 스피드로지스입니다. 해외 배송에 특화된 회사죠. 스피드로지스는 창업 5년차 스타트업으로 해외 배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200억입니다. 최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진 씨, 그건 너무 큰 모험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류까지 장악하면 우리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종합무역 솔루션 기업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 없이는 해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최민주는 혜진의 비전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글로벌 커넥트는 스피드로지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글로벌 커넥트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글로벌 커넥트의 새 본사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3년 만에 기업 가치 1,000억을 달성한 강혜진 대표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혜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행사장 한쪽에서 혜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의 한 임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숙의 책상 위에 신문 기사가 놓였습니다. 3년 만에 1,000억 기업 일군 강혜진 대표. BB전자상 거래의 혁신. 정희숙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였던 그 여자? 사실 대성산업은 혜진이 떠난 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만든 온라인 사업부는 그녀가 떠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정희숙은 새로운 사업부장을 영입했지만 그는 혜진만큼의 능력도 인맥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직접 관리하던 해외 바이어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플랫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쌓였습니다. 2020년 대성산업의 매출은 28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250억, 2022년에는 2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희숙은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혜진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초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대성산업의 주요 거래처 20개 기업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글로벌 커넥트를 통하면 더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혜진의 회사가 대성산업의 고객들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정희숙은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됐고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6월 대성산업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희숙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정희숙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들이 모였지만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현재 우리 회사의 부채는 150억 원입니다. 매출은 2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억입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내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매각을 추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정희숙은 M&A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정희숙은 담당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성산업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컨설턴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매출 하락세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고 핵심 사업부였던 온라인 사업부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대거 이탈했고 업계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30년 역사의 회사입니다. 제조 시설도 있고 유통망도. 그것들이 오히려 부담입니다, 회장님. 노후화된 공장 설비, 비효율적인 유통망. 이것들은 인수하는 쪽에서 보면 정리해야 할 애물단지입니다. 정희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업계 주요 기업들에게 인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숙은 국내 중견 유통업체 한국유통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유통의 김 회장은 정희숙보다 5살 많은 업계 선배였습니다. 한때는 같은 중소기업협회에서 활동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김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데 대성산업 인수권으로 오셨다면서요? 정희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부터 유통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김 회장은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강혜진 대표 말입니다. 대성산업을 살린 건 강 대표였는데 그분이 떠난 후 회사가 무너졌다는 소문이요.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 회장님께서 며느리한테 했던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거래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정희숙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대한식품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회장님. 저희는 현재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 인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이마켓을 만났습니다. 대성산업의 제조시설은 저희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회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대성산업의 온라인 사업부는 이미 경쟁력이 없습니다. 글로벌 커넥트와는 비교가 안 되죠. 또 글로벌 커넥트. 또 강혜진. 정희숙은 어디를 가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10개 기업을 만났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처음부터 미팅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6월 초 정희숙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안내문, 각종 세금 고지서. 정희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천만 원.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한 땀 한 땀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 5명이던 회사가 100명이 되었고 매출 10억이 300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녀를 내쫓았던 그날. 제사상에 소금을 뿌렸던 그날.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내 회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월 중순 컨설턴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한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숙은 반색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글로벌 커넥트입니다. 정희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강혜진 대표가 직접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희숙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조건은 뭡니까?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팅을 하자고 합니다. 정희숙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팅 일정을 잡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굴욕감,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 적어도 혜진이라면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동시에 정희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혜진의 복수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희숙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숙은 글로벌 커넥트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현대식 빌딩. 1층 로비에는 글로벌 커넥트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희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아시아 최우수 BB 플랫폼, 여성 CEO 리더십 대상, 모두 혜진이 만든 성과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정희숙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반대편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혜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초췌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당당한 CEO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은 혜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로서 조심스럽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 정희숙은 강 대표라고 부르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혜진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정희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처럼 긴장된 자세로. 회장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혜진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저희 팀이 대성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재무제표, 자산 현황, 거래처 현황, 직원 현황.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화면에는 대성산업의 각종 데이터가 그래프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의 현재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혜진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매출은 3년 연속 하락.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핵심 사업부의 경쟁력 상실. 거래처 이탈률 60%. 우수 인력 이탈률 40%. 정희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산은 200억이지만 부채가 150억입니다. 순자산 50억. 하지만 이것도 장부상 가치일 뿐입니다. 혜진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노후화된 공장 설비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의 50% 수준. 재고 자산의 70%는 3년 이상 묵은 재고로 처분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매출 채권의 30%는 회수 불가능. 그래서 정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제시하실 겁니까? 혜진은 정희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50억입니다. 정희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억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인데 50억이라니. 회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혜진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성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후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는 단돈 10억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회장님. 혜진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대성산업의 주요 거래처 리스트입니다. 현재 20개 기업이 거래를 중단했고 30개 기업이 거래 축소를 고려 중입니다. 회장님도 아시죠? 그들이 왜 떠나는지. 정희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희 글로벌 커넥트로 왔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니까요. 혜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성산업을 살린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 저입니다. 정희숙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50억. 정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희숙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 더 조건이 있습니다. 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대성산업에 남으셔야 합니다. 정희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고문으로 계약합니다. 월급 500만 원에 계약금 10억 원. 2년 계약입니다. 내가
내가 고문으로? 정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대성산업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혜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남아서 함께 회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납득할 겁니다. 이건 모욕이잖아. 정희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라고? 내 밑에서? 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혜진은 2개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인수 계약서입니다. 50억의 회사를 인수하고 회장님은 고문으로 2년간 근무하시는 조건. 다른 하나는 거절 확인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저희는 인수를 포기합니다. 대신 다른 인수자를 찾으시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하셔야겠죠. 정희숙은 2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런 조건을 드는지 아십니까? 정희숙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봤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죠. 나한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회장님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집에서 쫓아내셨고, 제가 만든 사업부를 빼앗으셨고, 제 친정어머니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정희숙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회장님께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혜진은 정희숙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만에 회장님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회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회장님처럼 잔인하지 않습니다. 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50억이라는 가격은 현재 시장 가치보다 높은 겁니다. 그리고 고문 계약금 10억은 회장님의 개인 빚을 갚기에 충분할 겁니다. 정희숙은 혜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길거리에 내몰지 않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저에게 했던 것처럼 굴욕을 느끼게 해드릴 뿐입니다. 정희숙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혜진은 준비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거나 글로벌 커넥트로 전환 배치됩니다. 물론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보다 30% 더 지급하겠습니다. 공장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수익성을 개선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정희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혜진 씨는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복수해서?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희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사팀이 들어갑니다. 1달 내로 인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정희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문을 나가려던 정희숙이 멈춰 섰습니다. 제가 드린 조건은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정희숙은 대답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숙은 벽에 기대어 겨우 버텼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정희숙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희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것이 혜진이가 만든 회사구나. 정희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희숙은 고개를 들어 30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혜진이 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이제는 자신의 상사가 된 여자. 2023년 9월 글로벌 커넥트는 대성산업을 인수했습니다. 혜진은 약속대로 정희숙을 고문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직위일 뿐이었습니다. 인수 후 첫 임원회의에서 혜진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대성산업의 모든 사업부는 재편됩니다. 수익성 없는 부서는 폐지하고 직원들은 재배치하거나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정희숙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모습을. 혜진은 정희숙에게 특별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앞으로 구조조정 TF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희망퇴직 상담과 퇴직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해고 담당 업무였습니다. 정희숙은 자신이 채용했던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고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모욕이야. 정희숙이 항의했지만 혜진은 냉정했습니다. 고문님, 계약서에는 회사가 부여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싫으시면 사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러면 고문 계약금 10억은 반환하셔야겠죠. 정희숙은 이미 그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후였습니다.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정희숙은 출근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회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책상은 구조조정 TF팀 사무실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정희숙은 하루에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만나 희망퇴직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채용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문님, 저는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이 회사 때문에 서울에 집도 샀고 아이들 학교도 옮겼는데 지금 나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눈물과 원망을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희숙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혜진은 정희숙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희망퇴직 달성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목표는 80%였는데요. 강 대표, 사람들이 쉽게 그만두질 않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고문님의 업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이러시면 고문님의 성과급에 반영될 겁니다. 정희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녀에게는 이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숙 회장이 며느리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이제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기 정희숙 씨 보이네. 며느리한테 당한 거 알지?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굴더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희숙은 외출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혜진은 정희숙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고문님 앉으세요. 정희숙은 지쳐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20kg 이상 말랐고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고문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진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고문님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혜진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고문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혜진을 쫓아낼 때 던져줬던 그 수표였습니다. 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대성산업 매출 하락으로 인해 고모님이 입은 손실을 계산한 겁니다. 약 150억 원이네요. 정희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고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고모님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회사도 자존심도 명예도.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저는 고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퇴직금 정산서입니다.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성산업 주식 5%를 고모님께 돌려드리는 양도 계약서입니다. 정희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모님을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냈죠. 혜진은 다시 정희숙을 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고모님의 파멸이 아니라 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모님 없이도 아니 고모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혜진, 미안합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30년간 회사를 키웠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희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회사를 일으킨 건 제가 아니라 혜진 씨였다는 것을. 제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제가 행복했던 것도 다 혜진 씨 덕분이었다는 것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님,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 처리해 드렸습니다. 혜진 씨, 제 남편 묘소는 아시죠? 거기 가셔서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는 것보다 준수 오빠한테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혜진은 사무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모님,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저는 고모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고모님에게 제 인생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글로벌 커넥트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장 기념식에서 혜진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보유 주식의 30%, 약 500억 원 상당을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기부처는 두 곳입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 둘째, 여성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혜진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상장 기념 리셉션이 끝난 후 혜진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남편 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둘이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여보, 나 해냈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뤘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 어머님을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했지. 하지만 알았어.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어. 내가 성공하는 거였어.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거였어. 혜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당신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고 분노도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5년 후 글로벌 커넥트는 동남아시아 최대 B2B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회사 경영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창업가들을 멘토링하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혜진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묘소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이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가끔 오시나 봐요. 혜진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더 이상 화나지도 않아. 당신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하신대. 혼자서 겸손하게 살고 계셔. 나는 그걸로 충분해. 복수도 증오도 이제 필요 없어. 혜진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꽃을 꺼내 묘소에 놓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서 혜진은 우연히 정희숙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희숙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답게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님, 잘 지내시죠?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숙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세요. 혜진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차에 오른 혜진은 백미러로 정희숙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거운 제사 음식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혜진은 더 이상 그 모습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늙은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로운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강혜진은 처음에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숙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남편, 집, 직장,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는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혜진이 복수를 원한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달렸습니다. 오직 정희숙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숙의 회사를 인수했고 정희숙을 자신의 밑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숙이 자신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혜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숙을 굴욕스럽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혜진은 정희숙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희숙에게 퇴직금 10억과 주식 5%를 돌려줬습니다. 정희숙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혜진이 정희숙을 완전히 파멸시켰다면 그녀는 정희숙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희숙은 며느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제사상에 소금을 뿌리고 집에서 쫓아냈으며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만약 혜진도 똑같이 정희숙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면 그것은 정희숙의 잔혹함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혜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악순환을 끊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 혜진의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동시에 복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은 복수를 위해 달렸지만 결국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증오는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증오를 버렸고 그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인공은 결국 승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